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9강에서는 화석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부터는, 이번 강의부터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지질이 끝나고 대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기압과 기단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기압과 기단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선결돼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리가 기상요소와 일기기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기본으로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일기도인데 일기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기상요소라고 하는 거,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과 같은 대기 상태라고 써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기상과 관련된 물리량을 저희는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기도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일기기호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쓰도록 약속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상요소를 일기기호로 표현해서 일기도에 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기도에 대한 어떤 해석과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기기호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고요. 사실 일기기호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표에 있는 나와 있는 정도로만 우리는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바로 울량이에요. 울량.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기기호를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심 부분에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네, 여기 울량.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를 표현을 해서 우리는 구름의 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어떤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구름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0부터 무려 9까지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의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지구과학 1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0부터 9까지를 다 알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까만색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구름의 양이 많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보통 나오는 수준은요. 0, 4, 8 정도만 쓰입니다. 자, 0은 구름의 양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맑음입니다. 맑음. 자, 그 다음에 8은요. 구름으로 가득 찼죠. 보통 그래서 한국말로 흐림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흐린 상태가 아닌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4를 쓰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책에서 자꾸 이렇게 써요. 갬. 근데 갬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구름이 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맑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사실은 울량을 4번으로처럼 이렇게 쓰면요. 엄밀히 따져서 이거 갬이 아니고요. 구름의 양이 이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갬이다 이렇게 묻질 않아요. 잘. 그냥 구름의 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가운데다가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처럼 여기 제가 밑줄 끄고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풍향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풍향은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방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은 경우에는요. 방위를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방위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풍향은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불어오는 쪽에 방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는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남동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풍향은 뭐다? 북서풍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려면요. 우리가 시베리아 지방이 어디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지리를 좀 알면 좋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풍향을 어떤 방향을 매기는지를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시할 때 여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 방위 표시가 있는 게 정석이에요. 하지만 없다면 네, 위쪽이 북쪽, 아래가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라는 거를 보통 관습처럼 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풍향은요. 우리가 고등학교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게 쪼개지 않고요. 팔방위를 씁니다. 팔방위. 그러니까 동서남북 쓰고요. 중간중간에 북서, 북동, 남서, 남동 이게 다예요.
그 이상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이 풍향이 북서풍이 되는 거죠. 북서풍.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풍속이에요. 세 번째. 자, 풍속은 세 개만 잘 보면 돼요. 요거 제가 동그라미 쳤죠. 그러니까 짧은 게 2m/s, 긴 게 5m/s. 약간 두껍게 칠해져 있는 게 25m/s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 하나, 2 하나. 그럼 7이 되죠. 그럼 4는 어떻게 해요? 제가 4를 표시해 볼까요? 만약에 북서풍이고요. 4면은 이렇게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속들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일기예요, 일기. 자, 일기는요, 우리가 그리는 방향이 약속돼 있어요. 울량을 기준으로 왼편에다 적게 돼 있습니다. 일기도 사실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써놨어요. 비, 동그라미고요. 눈, 눈 표시. 뇌우, 번개 표시 이렇게 하고요. 안개, 석삼자죠. 한자로 치면 그런 똑같이 생겼고요. 가랑비, 소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건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량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일기 표시했어요. 이게 뭐예요? 안개가 꼈네요 라고 표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기온이에요. 기온. 자, 기온은요. 일기 표시한 거 위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8도씨다. 네,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만 보면 아, 얘가 지금 18도씨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기압이 있죠. 자, 기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80이라고 되어 있는 뜬금없는 기압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중3 때 이 대기 파트 나오죠? 지표면에서의 기압, 1기압이 얼마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1013헥토파스칼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편하게 쓰려면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보통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압을 측정을 하면요. 1000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280은 이거 되게 뜬금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80 헥토파스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기압은 아래쪽에 글로 써놨습니다. 자, 1000 헥토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10을 생략하고요. 1000보다 작은 경우에는 9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써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80이라는 건 뭐냐면 네, 뭐예요? 앞에 10이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값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현실 안에서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아닌 이상 950 헥토파스칼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기압이 높아도요. 1040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또 없어요. 현실에서. 지표본 부분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만약에 숫자가 5보다 크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5보다 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앞에 그냥 9로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숫자가 0, 1, 2, 3, 4다? 그러면 이게 앞에 1000으로 시작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2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얘는 1028이고 맨 끝에 숫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몇을 해볼까? 1004.4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0, 4, 4라고 이렇게 기압값을 여기다 쓴다는 겁니다. 기압 위치에다가.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인데 기압 변화량이 나왔어요. 기압 변화량. 플러스 10이네요. 자, 표기하는 방법은 기압을 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 헥토파스칼이 아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 헥토파스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요. 현재에서 보통은 3시간 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3시간 전에 기압을 뺀 값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028. 헥토파스칼이잖아요. 1028.0. 그러면 3시간 텀으로 한 거라면 3시간 전에 기압은 얼마예요? 네, 3시간 전에는 1027.0 헥토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현재 요값에서 3시간 전의 값을 빼면 1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압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면요. 앞 시간보다 지금 기압이 더 상승한 겁니다. 반면에 마이너스가 되면요. 앞 시간보다 기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관련된 거는 뒤에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일기기호를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기상 요소를 설명해 보자. 자,
일단 풍향은 어디죠? 네, 북동풍이죠. 그 다음에 풍속은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니까 7m/s.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우고요. 그 다음에 16은 기온이죠. 16도씨. 그 다음에 울량은 흐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082라고 하는 거는 1008.2 헥토파스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라는 거는 3시간 전에 비해서 기압이 감소했어요. 얼만큼? 2.2 헥토파스칼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3시간 전에 기압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우면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표의 기상 요소를 일기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개미니까 이렇게 색칠하면 되고요. 남동풍은 이쪽에 나갔죠. 그 다음에 풍속 10. 자, 풍속은 10이니까 긴 걸로 2개. 그 다음에 소나기네요. 소나기 기온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온은 27도, 27 썼고요. 그 다음에 기압 1023.4네요. 그러면 다 생략을 하고 어디에 써요? 여기 옆에 234를 쓰고요. 자, 3시간 전 기압에서 지금 보니까 5.2가 늘었죠. 5.2. 그러니까 3시간 전에 비해서 52만큼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까지 한번 해봤어요.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에서 기압은요, 사실 기압의 정의를 막 얘기한다기보다는 일기, 즉 날씨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결국 고기압하고 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갖고 왔어요. 기압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은 G2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왼쪽이 저기압이고요. 오른쪽이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저기압은 뭐를 저기압이라고 하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을 우리는 저기압이라 부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절대적인 값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을 결정하는 건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00이에요. 단위를 생략할게요. 주변이 1004예요. 그럼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얘가 고기압이 될 수 있어요. 저기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기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중심이 996이고 얘가 992면요. 얘는 고기압이라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압은 1000이 더 큰데 이 경우에는 주변보다 기압이 작기 때문에 얘가 저기압이 된 거고 996은 1000보다 작지만 실제로 분포를 보면 주변보다 기압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고기압이 될 수 있다. 즉 상대적인 값으로 한다.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걸 봤더니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고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간다. 사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G2에서 배우는 거에 있으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G2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의 요령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저기압과 고기압 모두 그 풍향은 어떻게 해요? 자,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른손은 이렇게 감으면 우리가 팔이 바깥쪽으로 휘진 않잖아요. 이게 안쪽으로 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다 치면 둘 다 똑같은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다 휘어요. 오른쪽으로 다 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갖고 오면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작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자,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왔다. 고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크니까 불어 나간다, 불어 나간다, 불어 나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초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왔죠? 고기압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요령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아래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저기압은요. 상승기류가 있어요. 상승기류. 왜 상승기류가 있냐면 저기압은 공기가 모이죠? 모인 공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땅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돼 있고요.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단열 팽창을 하는데 단열 팽창은 조금 뒤에서 보시고 결국 단열 팽창하면요. 구름이 생기고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선 날씨가 흐려요. 자, 고기압은요. 반대인데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면 구름이 오히려 소멸이 되고 맑은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저기압과 고기압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단열이라는 게 들어간 이유는요. 단열은 외부와 열 교환이 없이 기압에 따른 부피 변화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 온도가 변하는 걸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지금 대기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대기 전체에게에서는 열의 총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봐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현상을 얘기할 때는 보통 단열을 가정을 합니다. 자, 우선 단열 팽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기압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어떤 공기덩어리가 실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기압과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공기가 상승하면요. 중요한 건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줄어듭니다. 왜? 위로 갈수록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더 세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기의 밀도가 줄어서 기압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팽창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단열 압축은 반대죠.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압이 커지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누르는 힘이 커졌어요.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는 팽창한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팽창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 기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공기덩어리가 압축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제대로 해보죠. 우선 고기압은요,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눠요. 자, 정체성 고기압은 일단 규모가 큰 고기압이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작은 고기압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을 갖고 오면요, 이동성 고기압의 대표는 바로 양쯔강 고기압이에요.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의 대표는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 고기압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동해 나가는 형태로 보이는 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고기압이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기단이라는 게 사실은 고기압 상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 기단은 정의가 지표하고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공기덩어리인데요. 이때 물리적 성질은 딱 두 개밖에 안 해요. 온도하고 습도만 봅니다. 자, 이 성질이 유사한 공기덩어리고요. 어떤 지표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성질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덩어리의 성질도 유사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기단이라 불러요. 어디서 생기느냐? 지표면의 성질이 보통 균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넓은 바다나 사막이나 평원 등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제 기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죠? 네, 평평한 곳, 바람이 안 부는 곳, 균일한 곳,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뭐냐면 일단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왜냐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네, 공기가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지 않죠? 그러므로 바람이 많이 불면요. 기단이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사실상 잘 불지 않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평한 곳은 당연히 이제 공기덩어리 성질을 유사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평평한 곳은 내가 서 있는 곳과 조금 지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성질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기단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 기단의 명칭 다 배웠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고기압을 붙여서 한 것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 기단, 시베리아 기단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도대체 기단은 어느 지역에서 잘 생길까?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단은 어디서 잘 생기느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유사해야 되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바다는 엄청나게 크죠? 좁은 바다 말고요. 아주 큰 바다. 그리고 대륙인데 고도가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륙이 이제 높이가 있는 산이 있으면요. 산맥이 있는 경우는 아주 넓지는 않죠. 산맥 지역 자체가. 평평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은 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대륙 부근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대기순환이 정체돼서 충분히 대기와 지표면이 열교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성질이 비슷하게, 즉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오랫동안 머무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하거나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고기압 지역에서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말은 뭘 담고 있냐면 저기압 지역은 기단의 발원지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자, 왜 저기압은 부적합하죠? 네, 맞아요. 저기압은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바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압 지역은 발원지로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대양이나 대륙의 주변부보다는 해륙의 분포가 일정한 대양이나 대륙의 중앙 부분에 잘 생겨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좁은 바다라든가 대륙 근처에서는 잘 안 생기고요. 아주 넓은 대륙이나 아주 넓은 바다에서 생긴다. 기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단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기단도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기호로 좀 쓰는데 이 기호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은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적도, 열대, 한대, 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는 대륙성과 해양성으로 나눠요. 자, 근데 이제 습도는 대륙성은 결국에는 기단이 만들어진 지역이 육지면 되고요. 해양성은 바다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기호로 간단하게 씁니다. 영어로. 이때 습도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대륙성, 해양성은요, 소문자로 써요. C 아니면 M으로.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적도, 열대, 한대, 극은 항상 앞글자를 대문자로 땁니다. 그래서 우리가 ME, CT, MT, CP, MP, CA, CAA 뭐 이렇게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적도 기단이나 뭐 이런 거는 고온이겠죠. 극지방은 아주 저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기호를 구분을 하고요. 이 기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자리가 비었어요. 두 자리가. 그죠? 요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 대략적인 위치, 기단의 위치를 이제 써놨는데 이건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성 극기단이 없었어요. 어디요? MA가 없었죠. MA. 해양성 극기단. 자, 해양성 극기단. 없네. 이상하죠? 왜냐하면 극지방에도 바다가 있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없냐 하는 거죠. 자, 왜 없어요? 네. 극지방은 얼음이 얼어있죠. 만약에 얼면요. 이거는 수증기 공급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 중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므로 해양성 극기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륙성 극기단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는 대로 적도에 대륙성 적도 기단이 없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적도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습도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지에서 적도 부근에서는 육지에서 있는 경우에도 해양성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게 대륙성 해양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대륙에서 만들어졌냐 해양에서 만들어졌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습도가 낮으냐 높으냐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이미 다 알고 있죠. 중학교 때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더 고위도에서는 한랭하고요. 저위도에서는 온난하겠죠. 그 다음에 대륙은 즉 왼쪽에 있는 애들은 건조하고요. 오른쪽은 다 수변해요. 그래서 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 뭐 고온 다습이라고 하는데 이 성질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도 북태평양만큼 많이 나오죠. 한랭 건조합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호츠크 기단하고 양쯔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일기도를 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겨울철에 어떻냐? 자, 겨울철에는 지금 여기 글씨에 가렸는데 여기 지금 H라고 돼 있죠. 굉장히 큰 고기압이 발달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즉 시베리아 기단이 주기적인 강약을 갖는데 세게 작용하면 날씨가 춥고 약하게 작용하면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이게 전통적인 사만사원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요새는 한파나 이런 것들을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G2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일기도의 특징은요. 서고 동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쪽에 있고
오른쪽이 저. 그러니까 대륙이 고, 바다가 저기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들은 결국에는 폭설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폭설을 유발하는 과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요. 또 날씨가 달라졌어요. 자,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되어 있죠. 날씨가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황사가 잘 들어와요. 왜 황사가 잘 오냐면은 겨울에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많이 있는데 봄이 되면은 이제 이 흐름을 따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여기는 지금 초여름입니다. 장마니까. 자, 장마는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긴다? 이거 중학교 때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생겨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오호츠크의 기단도 다습하고요, 북태평양 기단도 다습하죠. 그러니까 두 녀석이 만나면요, 어때요? 비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증기를 다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공기덩어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장마 전술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한창 여름철인데 태풍 시기예요. 아래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과 함께 열대 저기압인 태풍의 영향을 받고요. 태풍이 올라오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든지 뭔가 이제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겠죠. 태풍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더운 시기가 다가왔어요. 한여름인데 태풍도 없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가 고온 다습이란 말이에요. 습도가 높죠?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습도가 높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름철은요 남고 북저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까 겨울철은요 어떻게 됐어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볼게요. 자, 겨울철 나와라 겨울철. 네, 바로 서고 동저형이었죠. 자, 여기는 남고 북저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요 표서풍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기도만 보면요 봄과 가을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봤을 때 가을 하늘이 더 높고 뭐 이러면서 푸른 하늘이 더 잘 보이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차이는 뭐냐면 가을 전에는 여름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제거돼서 깨끗해요. 반면에 봄은 한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대단히 건조한 기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봄과 가을은요 일기도상으로 기압 배치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자, 겨울철에는 제가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자, 그림과 함께 아래 질문이 나와 있죠? 겨울철, 시베리아,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시베리아 고기압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시베리아 지방뿐 아니라 저기 유럽 동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거대한 고기압이 생기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 겨울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안류산 저기압이 있어서 바다 쪽이 저기압, 해양 쪽이 고기압이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요, 오히려 육지가 빨리 가열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죠. 그러므로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잘 발달되는 반면에 대륙은 저기압의 형태를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단의 변질을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단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단의 변질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날씨에 큰 변화가 나타나거나 뭔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엄청 뭐 빈번하게 나온다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기단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동을 하다 보면은 지표면의 성질이 바뀔 수 있죠.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바다로 이동한다든지 바다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육지로 이동한다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표면의 성질을 따라서 성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자, 한랭 기단이 변질되는 과정이에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변하는 건데, 자, 시베리아 기단은 영하 40도, 굉장히 기온이 낮고요.
저온 건조, 보통 한랭 건조 뭐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황해를 지나와요. 우리는 황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바다야 이러면서. 근데 걔도 바다는 바다예요. 자, 특히 시베리아 기단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위도로 내려온 바다이기 때문에 얘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층 가열을 받습니다. 따뜻하니까 하층 가열. 그래서 아래쪽이 고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증발을 잘하죠.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고온 다습으로 바뀌면 문제가 뭐냐? 아래가 고온이고 위쪽이 저온이다.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무거운 애가 위에 있고 가벼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돼 있고요. 그러므로 정난운이 형성돼서 이게 강수를 뿌리게 되는데 이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저온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로부터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나라에 폭설을 유발하는데 이거는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위도인데 전라도는 폭설이 내리는데 경상도는 눈이 하나도 안 온다. 뭐 이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한랭 기단의 변질로 설명하고요. 온난 기단의 변질도 비슷한데 처음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기온이 내려가요. 그러면 하층 냉각을 받아요. 자, 그럼 어떤 식이 돼요? 아래쪽에 차갑고 위가 따뜻하니까 얘가 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안정해지면 얘가 층운형의 어떤 형태의 구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 안개가 유발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습하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포화에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때 안개가 생성이 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기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일기기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고기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근데 온대저기압은 온대저기압이 아니고요. 기단이 나오는데 기단이 어떻게 해서 계절별로 배치가 되고 기단이 어떻게 성질이 변하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